부와 줄거리. 루앙의 오페라를 보러 간 엠마는 그곳에서 우연히 레옹을 만나게 된다. 지난날의 추억과 열정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한다. 지난날과 성격이 잠옷 달라진 레옹은 엠마에게 구애를 하지만 엠마는 표면적인 거절을 한다. 샤를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 더 루앙에 남게 된 엠마는 레옹과 감정적인 줄다리기를 한다. 2. 숙소로 돌아온 보바리 부인은 역마차가 보이지 않는데 놀랐다. 이베르는 53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떠나버린 것이다. 그녀는 꼭 돌아갈 이유는 없었지만 그날 밤 안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게다가 샤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간통 뒤의 형벌이자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약한 복종심을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부랴부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샘을 치른 다음 안뜰까지 이륜마차를 오라고 하여 올라탔다. 그리고 마부를 재촉하여 쉴 새 없이 시간과 거리를 물어보면서 캔캉포와 마을의 집들이 보이는 곳에서 간신히 제비를 따라잡았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그녀는 곧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뒤 언덕기슭에 다다랐을 때 눈을 뜨니 멀리 하녀 펠리시테가 대장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베르가 말을 세우자 그녀는 마차창에 발돋움하여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곧장 오메시 댁으로 가세요. 급한 일이 있대요.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길가에는 붉은 무더기가 가는 곳마다 있어 모락모락 김을 뿜고 있었다. 마침 잼을 만드는 계절이어서 용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날에 1년치 잼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약방 앞에는 특히 큰 무더기가 있어 지나는 사람마다 보고 감탄했다. 약방의 화덕은 여느 가정의 그것보다 컸는데 일반적인 수요는 개인의 기호에 앞선다는 이치였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큰 안락의자가 아무렇게나 뒤집혀 있고 신문 루앙의 등불도 2개의 막자 사발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엠마는 복도문을 밀었다. 부엌 한복판에 줄기를 딴 까치밥을 담은 갈색 사이에 오메네 식구들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턱까지 닿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포크를 쥐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쥐스탱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고 약사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누가 창고로 가지고 가라고 했나? 뭐 말입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고요? 약사는 대답했다. 함께 잼을 만들고 있었지요. 잼은 다 익어서 거품이 너무 나고 곧 넘칠 것 같아서 냄비를 하나 더 가져오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이놈은 우물쭈물 게으름을 피우고 약국못에 걸린 창고 열쇠를 가지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약재사 오메는 약재 도구며 약품이 가득 들어있는 다락방 하나를 창고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곧잘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며 레테르도 붙이고 약을 옮겨 담기도 하고 끈을 다시 매기도 했다. 그는 그곳을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일종의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손수 조제한 갖가지 환약과 세척제, 무약 따위가 여기서 만들어져 그의 명성을 여러 곳에 널리 전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 방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청소도 자신이 직접 할 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약국이 그의 자랑을 나타내는 공개적인 장소라면 이 창고는 오메가 혼자서 열심히 생각하고 그대로 실험하여 만족을 얻는 은밀한 곳이었다. 때문에 그로서는 쥐스탱의 경솔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메는 까치바 열매보다 더 얼굴이 빨개져서 거듭 외쳐댔다. 그렇습니다. 창고 열쇠를 말입니다. 산과 알칼리에 극약을 넣고 잠가둔 열쇠로. 더욱이 따로 간직해둔 냄비를 가지러 가다니. 뚜껑이 달린 그 냄비를. 나도 잘 쓰지 않는 그 냄비를. 내 제약술의 미묘한 일에는 뭐든지 허술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다. 이 망할 녀석. 그렇게 분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 제약용으로 정해놓은 물건을 부엌용에 쓰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다. 그건 마치 해부도로 닭을 잡고 사법가니. 아이 여보 고정하세요 하고 오메 부인이 말했다. 아탈리는 오메의 프로코트를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아빠.
넌 상관 마라. 상관 말라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 너 같은 놈은 식료품 가게나 해라.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부수어라. 마음대로 깨라. 거머리를 놓아줘라. 접시꽃을 내다 태워라. 약방에 오이를 절여라. 붕대를 찢어라. 저한테 무슨... 엠마가 말했다. 아,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왼쪽 구석 셋째 선반에서 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대답해봐. 대답해보란 말이야. 몰라요. 소녀는 간신히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뭐? 모른다고? 모른다면 가르쳐주지. 너 거기서 황납으로 봉한 푸른 유리병을 보았지? 거기에는 흰 가루가 들어있고 병엔 위험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비소야, 비소. 그런데 넌 그걸 만지려고 한 거야. 그 바로 옆에 있는 냄비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바로 옆에요. 오메 부인이 두 손을 모으며 소리쳤다. 비소라고요. 너 잘못했으면 우리 식구들 모두 독살할 뻔했구나.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벌써 배라도 아픈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면 환자를 독살했을지도 몰라. 약제사는 말을 이었다. 너 나를 중재재판소 피고석에 앉히고 싶으냐? 단두대로 끌려가는 꼴이 보고 싶어. 익숙한 나도 약을 다룰 때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른다. 내 책임을 생각하면 가끔 등골이 오싹해진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그건 정부가 우리를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불합리한 법률을 마치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머리 위에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엠마는 자기가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물어보는 것도 잊고 있었다. 약제사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어마어마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것이 내 놈에게 우리가 친절히 해준 데 대한 보답이냐? 그게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돌봐준 데 대한 답례야. 정말이지 내가 없었다면 넌 어떻게 될 뻔했냐? 지금쯤 어떻게 됐겠어? 지금쯤 뭘 하고 있겠냐 말이다. 내게 밥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옷을 해입히는 게 누구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기초를 닦아주고 있는 게 누구냐? 그렇게 되려면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다. 파브리칸도 피트 파베르, 아게키드 아기스. 그는 라틴어까지 인용할 만큼 흥분해 있었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중국어와 그린란드어까지 인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치 폭풍 우 때 큰 바다가 둘로 갈라져 해변의 해초에서 나랑 밑바닥의 모래까지 온통 드러내 보이듯이 인간의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몽땅 털어놓고 마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난 너 같은 놈을 맞게 된 걸 무척 후회하고 있다. 차라리 그때 너를 구해주지 말고 태어난 그대로 가난과 천한 신분 속에 처박아 두었던들 이런 후회는 없었을 게다. 너는 소나 키우고 살 놈이야. 학문에는 전혀 소질이 없어. 약 이름이 적힌 레테르 하나 제대로 못 붙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우리 집에서 할 일이 없는 신부처럼 빈둥빈둥 놀며 밥이나 축내고 있단 말이야. 엠마는 오메 부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보고 이리로 오라고 하셨다던데. 아, 참 저걸 어쩌지. 부인은 엠마의 말을 가로막았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 정말 안 됐어요. 그녀는 말을 하다 말았다. 약제사는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다. 냄비를 비워.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 먼저 자리에 갖다 놔라. 빨리 해. 그리고 쥐스탱에 작업복 덜미를 쥐고 힘껏 흔들자 그의 주머니에서 책이 한 권 떨어졌다. 소년이 몸을 굽혔다. 그러나 오메가 더 빨랐다. 그는 책을 펴들자 눈이 동그래지며 입을 딱 벌리고 들여다보았다. 부부의 사랑. 그는 이 두 마디를 천천히 떼어서 읽었다. 훌륭하구나. 훌륭해. 굉장하구나. 게다가 삿바까지 있군. 대단한데. 이건 너무해. 오메 부인이 왔다. 안 돼. 저리 가요. 아이들이 사파를 보고 싶어 했다. 나가. 밖으로 나가. 오메는 소리를 꽥 질렀다. 아이들은 나갔다. 오메는 책을 펴든 채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볼을 잔뜩 부풀리고 마치 뇌일혈 환자처럼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제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팔짱을 끼고 그 앞에 버티고 섰다. 정말로 큰일 났구나. 나쁜 짓은 골라가며 몽땅 배웠구나. 생각해봐라. 넌 하마터면 어이없는 실수를 할 뻔했단 말이야. 만일 이 더러운 책이 아이들 손에라도 들어가서 그 애들 머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어 아탈리의 순결을 더럽히고 나폴레옹을 타락시키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니? 너 그런 생각 해본 일 있어? 응? 그 애들은 이제 어른이 다 됐다. 설마 애들은 이 책을 보지 않았겠지. 너 보증할 수 있느냐? 제게 하실 말씀이... 엠마가 다시 물었다. 아, 부인. 부인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보바리 영감은 사실 그저께 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갑자기 뇌일혈을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샤를은 엠마의 예민한 신경을 염려하여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일부러 오메 씨에게 나쁜 소식을 적당히 전해달라고 부탁해 놓았던 것이다. 오메는 매우 세련되고 부드러우며 듣기 좋은 말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신중하고 원만하고 부드러운 낱말들이었으나 분노가 그 모든 아름다운 말들을 흩날려 버렸다. 엠마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단념하고 약방에서 나왔다. 오메 씨가 또 욕을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차차 침착함을 되찾아 터키 모자로 부채질을 해가며 어버이 같은 말투로 말했다. 내가 이 책이 전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걸 쓴 사람은 의사야. 이 책 속에는 어른은 누구나 알아서 나쁠 것 없는, 아니 어른이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과학이 있다. 하지만 너는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 내가 어른이 되고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자립했을 그때 읽어야 할 책이란 말이야. 엠마가 문을 놓고 하자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샤를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 당신이구려. 그리고 다정하게 몸을 굽혀 아내에게 키스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닿았을 때 엠마는 딴 남자가 생각나서 몸을 떨며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 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샤를은 어머니가 감정을 조금 더 섞지 않고 사실만을 알려온 편지를 엠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다만 남편이 퇴역 장교들의 애국적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두두빌리의 어느 술집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종교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생각할수록 애석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샤를은 때때로 얼굴을 들어 슬픔에 찬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아버님을 한 번 더 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다. 연세가 몇이시죠, 아버님이? 58. 아, 그렇죠. 이것으로 대화는 그쳤다. 15분쯤 뒤에 그가 다시 말했다. 가엾은 어머님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지? 엠마는 모르겠다는 몸짓을 했다. 그녀가 이토록 말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샤를은 그녀도 슬퍼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만든 슬픔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슬픔을 누르고 물어보았다. 어제는 재밌었어. 네. 식사가 끝난 뒤에도 보바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엠마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항상 변함없는 모습이, 그 지나친 단조로움이 그녀의 마음에서 측은한 기분을 몰아내버렸다. 그녀의 눈에는 샤를이 인색하고 궁상맞고 나약하고 무능한 남자로만 보였다. 어느 모로 보나 형편없게 느껴졌다. 어떻게 하면 이 사내에게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밤은 이렇게도 지리할까? 한편 아편 연기와 같이 사람의 지각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엠마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켜가고 있었다. 막대로 마루를 쾅쾅 울리는 듯한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이폴리트가 엠마의 짐을 날라온 것이다. 그는 짐을 내려놓느라고 의족으로 4분의 1쯤 되는 원을 힘겹게 그렸다. 이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겠지. 하고 엠마는 헝클어진 빨간 머리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가엾은 사나이를 보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보바리는 지갑에서 잔돈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구제할 수 없는 무능함에 대한 비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폴리트가 거기에 서 있는 곳으로만도 얼마나 굴욕적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예쁜 꽃다발이 있군. 레옹이 준 오랑캐꽃이 난로 선반 위에 놓인 것을 보고 샤를이 말했다. 네, 아까 산 거예요. 여자 거지한테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샤를은 오랑캐꽃을 집어들고 울어서 빨개진 눈에 대고 식히면서 조용히 냄새를 맡았다. 엠마는 얼른 그것을 남편의 손에서 낚아채어 유리컵에 꽂으러 갔다. 이튿날 보바리 노부인이 도착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몹시 울었다. 엠마는 지시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다. 그 다음날 모두 함께 상복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반지꼬리를 들고 냇가의 푸른 잎으로 덮인 정자 밑으로 갔다. 샤를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아버지에게 이렇듯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는데 스스로 놀랐다. 보바리 부인도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불행했던 날들이 지금은 다 그립게 여겨졌다. 남편과 함께 살던 때의 추억들이 회한에 묻혀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바늘을 놀리고 있는 동안에도 굵은 눈물방울이 때때로 코를 타고 내려와 코끝에 매달리곤 했다. 엠마는 바로 48시간 전 레온과 단둘이서 세속을 멀리 떠나 정신없이 도취되어 서로 아무리 바라보아도 모자라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나가 버린 그날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다시 한번 회상하려고 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방해가 되었다. 그녀는 사랑의 꿈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 꿈은 밖에서 오는 감각에 뒤섞여서 점점 사라져갔다. 그녀는 겹으로 된 옷을 뜯고 있었다. 옷 조각들이 주위에 흩어졌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가위질을 하고 있었다. 샤를은 장식이 달린 더신을 신고는 실내복으로 입는 낡은 밤색 프로코트를 걸치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역시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 옆에는 베르트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삽으로 모래를 긁으며 놀고 있었다. 벼랑간 포목상 레르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하셨으니 혹시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없나 하여 들렀다고 했다. 엠마는 별로 도움받을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상인은 이런 대답에 물러가지 않고 말했다.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러는데 아시겠지요? 샤를은 귀까지 빨개졌다. 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리고 당황하여 아내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여보, 당신도 괜찮겠지? 엠마는 알아듣고 일어났다. 샤를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집안일입니다. 그는 어음에 관한 것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잔소리를 들을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레르시는 엠마와 단둘이 되자 노골적인 말투로 유산상속을 축하했다. 그리고 과수원의 나무들과 그 수확에 관한 것, 그리고 자기의 건강은 그저 그렇다는 둥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실은 세상 소문과는 달리 빵의 발을 버터값도 못 벌면서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엠마는 상인이 마음대로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난 이틀 동안 정말로 따분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까? 주인 어른께서는 무척 건강하시더군요. 좋은 분입니다. 저와 약간 옥신각신하긴 했지만요. 엠마는 무슨 일로 옥신각신했느냐고 물었다. 샤를은 그 물건에 대한 논쟁을 아내에게 숨겨왔던 것이다. 왜 부인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문한 그 여행 가방 말입니다. 레르는 다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뒷짐을 지고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나직이 휘파람을 불어가며 대담하게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무엇을 눈치챈 것일까? 그녀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상상해 보았다. 이윽고 상대가 입을 열었다. 바깥 어른하고는 벌써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것은 샤를이 서명한 어음을 갱신하는 일이었다. 보바리는 레르가 하라는 대로 할 참이었다. 더구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려는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다. 차라리 그 어음을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편이 나을 겁니다. 가령 부인에게라도 위임장 하나만 있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부인과 저 두 사람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엠마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상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레르는 다시 장사 이야기로 돌아가 무엇이든 팔아달라면서 옷 한 벌감, 까만 발해주천을 12m 보내겠다고 했다. 지금 입고 계신 것은 집안에서는 괜찮지만 외출복은 따로 한 벌도 있으셔야겠습니다. 전 여기 들어서면서 대뜸 그렇게 느꼈지요. 제 눈은 보통이 아니니까요. 그는 옷감을 보내지 않고 손수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또 치수를 재러 왔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찾아와서는 그때마다 친절과 성의를 다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꼭 위임장에 대해 한마디씩 암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상인은 어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엠마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병이 다 회복되어 갈 무렵 그 일에 대해 샤를에게서 조금 들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뒤 엠마는 금전상의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다투기를 피했다. 보바리 노부인은 엠마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이토록 엠마의 마음이 변한 것은 병을 앓을 때 눈뜬 종교적인 감정 때문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떠나자 곧 엠마는 착실한 실무 재능을 발휘하여 샤르를 놀라게 했다. 상속재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회하고 담보 상태를 조사하고 경매나 처분당할 우려가 없는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곧잘 전문 용어를 써서 지정인이니 선물 계약이니 전망이니 하는 말을 해가며 끊임없이 유산 상속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사물을 관리하고 차입하고 모든 어음에 서명과 이서를 하고 일체의 지불을 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총괄 위임장 견본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레르가 가르쳐준 것을 활용한 것이었다. 샤를은 이런 서류가 어디서 났느냐고 어수룩한 질문을 했다. 기요맹 씨한테서요. 그리고 그녀는 태연히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별로 믿지는 않아요. 공중인이란 대개가 평이 좋지 않으니까요. 누구하고 의논해야 한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레온 군이라면 혹시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샤를이 말했다. 그래도 편지로 의논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녀는 자기가 직접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샤를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했으나 엠마는 굳이 가겠다고 했다. 서로 호의의 과시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일부러 고집을 부리는 척하며 말했다. 당신이 뭐라 해도 저는 꼭 가겠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남편은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튿날 그녀는 곧 레온과 의논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루앙으로 떠났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곳에 묵었다. 3. 충만하고 더없이 즐겁고 멋진 사흘이었다. 문자 그대로 밀월이었다. 두 사람은 부둣가에 있는 블로뉴 호텔에 묵었다. 문을 잠그고 덧문마저 꼭 닫은 채 마루에는 꽃을 뿌리고 아침부터 아이스 시럽을 마시며 보냈다. 저녁이 되면 지붕이 있는 배를 타고 섬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그때쯤이면 조선소에서 선체를 두드리며 배의 갈라진 틈을 메우는 직공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타르를 태우는 연기가 나무숲에서 흘러나오고 강변에는 큰 기름 얼룩이 붉은 석양에 비쳐 마치 커다란 청동판처럼 이리저리 물결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강변에 메어놓은 배 사이를 누비며 강을 따라 내려갔다. 비스듬히 맨 닷줄이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거리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졌다. 마차 구르는 소리도,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다른 배 위에서 지저대는 개 울음소리도 아득히 멀어졌다. 엠마는 모자를 벗었고 곧 섬에 닿았다. 그들은 입구에서 검은 망을 친 천장이 낮은 술집 홀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송어튀김과 크림과 버찌를 먹었다.
또 풀이에 눕기도 하고 포플러 그늘에서 몰래 포옹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이 조그만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다. 그곳은 행복에 취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여겨졌다. 물론 그들이 나무와 푸른 하늘과 잔디밭, 그리고 흐르는 물과 나뭇잎을 흔드는 산들바람 소리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것들의 매력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린 것은 처음이었다. 마치 자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가 욕망이 충족된 뒤에야 아름답게 느껴진 것 같았다. 해가 지면 두 사람은 돌아가는 배를 탔다. 배는 섬이 많은 해안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다. 두 사람은 어두운 뱃바닥에 몸을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모난 노가 쇄골이 사이에서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정적 속에서 메트로놈처럼 박자를 맞추고 고물에서는 물에 들이운 밧줄이 끊임없이 물소리를 내고 있었다. 달이 떴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으며 달이 슬픈 시정에 차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억하세요. 그대와 둘이서 배 저어 나간 밤을. 아름답고 가냘픈 목소리가 파도 위로 사라져갔다. 레옹은 바람에 실려가는 곡조를 마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새의 날개 소리처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배 칸막이에 기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달빛이 열어놓은 덧문 틈으로 배 안에 비쳐들었다. 그녀의 까만 옷주름이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서 그녀는 한결 날씬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을 마주 잡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때때로 버드나무 그림자가 그녀의 모습을 가렸다가 느닷없이 환상처럼 달빛 속에 나타나곤 했다. 옆에 앉아있던 레옹은 문득 붉은 비단 리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뱃사공은 리본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아, 이건 아마 저번에 태워드린 손님들이 떨어뜨린 것인가 봅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여럿이 같이 타서는 과자다, 샴페인이다, 악기까지 갖고 와서 덥석을 떨다 갔죠. 그 가운데서도 키가 크고 윗수염을 가늘게 기른 남자 손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었어요. 그 손님은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봐, 무슨 얘기를 좀 해봐, 아돌프, 아니 도돌프던가 하여간 그러면서 떠들어댔어요. 그녀는 으스스 떨었다.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레옹이 다가앉으면서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바람이 좀 차서 그런가 봐요. 그분도 여자는 아쉽지 않겠습디다요. 늙은 뱃사공은 레옹에게 아첨할 생각으로 이렇게 넌지시 말했다. 그리고 두 손에 침을 탁 뱉더니 노를 고쳐지었다. 마침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별은 슬펐다. 레옹은 롤레 아줌마 댁으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엠마는 이중으로 봉해서 보내라고 자세히 주의를 줘 레옹은 그녀의 사랑의 기교에 감탄했다. 그 일은 틀림없으시죠. 그녀는 작별의 키스를 하며 말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는 혼자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임장인가 뭔가 하는 것엔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 4. 레옹은 이윽고 동료들에게 젠체하고 으스대게 되었고 사귀지도 않았으며 소송서류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는 여자한테서 오는 편지만을 기다렸다. 오면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고 답장을 썼다. 그리고 욕망과 추억의 힘을 빌려 열심히 그녀의 모습을 회상했다. 만나고 싶은 생각은 헤어져 있기 때문에 덜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마침내 그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법률사무소를 살짝 빠져나왔다. 언덕 꼭대기에서 골짜기 사이로 성당 종루가 보이고 그 종루에 양철 풍향계가 바람에 빙글빙글 도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고향을 방문하는 백만장자처럼 잔뜩 부푼 허영심과 이기적인 감동이 뒤섞인 환희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다. 등불이 하나 부엌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엠마의 그림자가 없나 하고 커튼 뒤를 엿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르 프랑소와 보이는 그를 보자 대단히 기뻐하면서 키가 커지고 몸이 여의었다고 했다. 그와 반대로 아르테미즈는 튼튼해지고 얼굴이 그을렀다고 말했다. 레옹은 그전처럼 좁은 방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비네와 함께가 아니고 혼자 들었다. 비네가 이제 제비를 기다리는데 진절머리가 나서 식사를 1시간 앞당겨 5시에 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낡아빠진 마차가 또 늦었다고 투덜댔다. 레옹은 큰맘 먹고 의사집을 찾아갔다. 부인은 거실에 있었는데 15분이나 지나서야 겨우 내려왔다. 샤를은 그와 만나서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날 밤도 이튿날도 그는 집을 비우지 않았다. 그날 밤 레옹은 밤이 깊어서야 겨우 뒤뜰 샛길에 혼자 있는 엠마와 만났다. 때마침 폭풍우가 불어 두 사람은 한 우산 속에서 번갯불에 비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헤어지는 것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죽고 싶어 하고 엠마는 말했다. 그녀는 울며 레옹의 품 안에서 몸부림쳤다. 잘 가세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 서로 꼭 껴안았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레옹에게 무슨 방법으로라도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까운 시일 안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기회를 만들 자신이 있었다. 돈이 손에 들어올 것 같았으므로 그녀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래서 그녀는 거실에 치기 위해 레르가 헐값이라고 떠벌리는 노란 바탕에 굵은 줄무늬가 있는 커튼을 2폭 샀다. 양탄자도 깔고 싶어 했다. 레르는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하고 한 장 갖다 주마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제 이 상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려왔다. 한편 롤레 아줌마가 왜 매일같이 그녀 집에서 점심을 먹는지 또 왜 특별히 엠마를 만나러 오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엠마가 음악에 무척 열중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른 겨울이었다. 어느 날 샤를이 듣고 있을 때 그녀는 같은 곡을 연거푸 4번이나 치면서 몹시 안절부절 못했다. 보통 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샤를이 말했다. 좋은데, 멋져. 그냥 하지 그래. 자, 계속해요. 아, 안 되겠어요. 엉망이에요. 손가락이 아주 굳어버렸는거려. 이튿날 샤를은 다시 그녀에게 무엇이든 좀 쳐보라고 했다. 좋아요. 정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다 듣고 난 샤를은 조금 서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악보를 잘못 보고 아무렇게나 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멈추더니 중얼거렸다. 아, 이젠 틀렸어요. 개인 지도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덧붙였다. 수업료가 매번 20프랑이라니 너무 비싸요. 그렇군. 약간. 샤를은 바보 같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하지만 좀 더 싸게 하는 수도 있을 거야. 이름 없는 음악가도 유명 선생보다 잘 가르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줘요. 하고 엠마는 대답했다. 이튿날 왕진에서 돌아온 샤를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눈초리로 엠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은 가끔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는 버릇이 있어. 오늘 바로 페쉐르에 다녀왔는데 리에자르 부인 말이 수도원 여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 셋은 한 번에 2프랑 50상팀만 내고 레슨을 받고 있다는 거요. 선생도 아주 유명한 여자분이래. 엠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리고 다시는 피아노 뚜껑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피아노 옆을 지날 때는 샤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피아노가 가엾기도 해라. 그리고 손님이 오면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음악을 포기했다는 말을 잊지 않고 했다. 그러면 손님들은 모두 무척 애석하게 여겼다. 딱하기도 해라. 그렇게도 소질이 있는데. 손님들은 샤를에게도 그 말을 하고 그가 나쁘다고 대놓고 나무랐다. 특히 약제사는 누구보다 열의를 가지고 의사를 나무랐다. 선생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분을 섞여서는 안 돼요.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공부를 해두면 뒤에 대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은 반드시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이건 루소의 사상이지요. 아직 약간 새로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사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모유 양육이나 종두의 의무처럼 말입니다.
이리하여 샤를은 다시 피아노 문제를 꺼냈다. 엠마는 이런 거 차라리 팔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불쾌하게 대답했다. 자기에게 그토록 큰 자랑과 만족을 주던 피아노가 어디론가 팔려간다는 것은 보바리로서는 마치 자기 아내의 한 부분이 잘리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일이었다. 자주는 못 받더라도 레슨을 가끔 받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러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테니까. 레슨이란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결국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애인을 만나러 시내에 갈 수 있는 허락을 남편에게서 얻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피아노 솜씨가 상당히 늘었다는 말을 들었다. 5. 엠마가 레슨 받는 날은 목요일이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샤를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옷을 입었다. 너무 일찍 준비하는 것을 보면 혹시 남편이 잔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옷을 다 입은 그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한참 광장을 내다보았다. 공동시장의 기둥 사이로 뿌옇게 날이 새고 있었다. 덧문이 닫힌 약국 간판에 큰 글자만이 희꾸무레한 빛 속에 훤히 드러나 보였다. 시계가 7시 15분을 가리켰을 때 그녀는 황금사자 여관으로 갔다. 아르테미지가 하품을 하면서 문을 열고 부인을 위해 재 속에 묻힌 불을 꺼내주었다. 엠마는 혼자 우두커니 부엌에 있다가 이따금 밖으로 나가보았다. 이베르는 르 프랑소아 부인의 지시를 들으면서 천천히 마차에 말을 메고 있었다. 여관 여주인은 무명 보닛을 쓴 머리를 창밖에 내밀고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고 다른 사람이라면 귀찮아할 만큼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엠마는 발이 시려워 구둣바닥을 안틀 도리에 탕탕 굴렸다. 이윽고 식사를 끝낸 이베르가 외투를 입고 파이프를 피워 물고는 채찍을 쥐고 천천히 마부석에 올라앉았다. 제비는 가벼운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0km쯤 가는 동안 여기저기 멈추어 서서 길바닥이나 집 울타리 앞에서 마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태웠다. 전날 저녁에 미리 연락을 해둔 손님들은 대부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중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베르는 소리쳐 부르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갈라진 마차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그러는 동안에 네 줄의 걸상은 모두 차고 마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사과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흙탕물이 흐르는 두 개의 도랑 사이에 난 길은 지평선 저쪽 끝까지 차차 가늘게 아득히 뻗어 있었다. 엠마는 이 길을 끝에서 끝까지 알고 있었다. 목장 다음에는 이정표 말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느릅나무가 한 그루, 그리고 창고인지 도로 수리공의 오막살이인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때는 벌써 여기까지 왔나 하고 놀라보려고 일부러 눈을 감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앞에 남은 거리만은 언제나 분명한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이윽고 벽돌집들이 차차 많아지자 길은 차바퀴 밑에서 소리내어 울리고 제비는 뜰과 뜰 사이를 누비며 지나갔다. 뜰에는 석상이라든가 포도나무 시렁이라든가 잘 다듬어진 주목이며 엉성하게 매달린 그네 등이 울타리 사이로 보였다. 그 뒤에는 시가가 눈앞에 나타났다. 시가는 마치 원형 극장처럼 아래로 차차 내려가서 안개 속에 잠겨 다리 저쪽에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 널따란 벌판이 단조로운 기복을 이루며 희뿌연 하늘 밑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높은 데서 보면 전체의 경치가 한 폭의 그림처럼 움직임이 없고 조용했다. 닻을 내린 배들이 한쪽에 모여 있고 강물은 푸른 언덕 밑으로 굽이치고 길쭉한 섬들은 마치 꼼짝도 하지 않는 커다란 검은 물고기처럼 물 위에 떠 있었다. 주물 공장에서 들리는 울부짖는 듯한 소음이 성당의 맑은 종소리와 함께 아득히 들려왔다. 큰 길가의 가로수는 잎이 다 떨어지고 집집의 뜰 한복판에는 자줏빛 가시덤불이 무성했다. 비에 젖은 지붕이 집의 높이에 따라 높고 낮게 반짝이고 있었다. 때때로 바람이 획 불어와 구름을 생카트리는 언덕 쪽으로 몰아갔다. 그것은 큰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서 소리 없이 부서져 사라지는 광경과 비슷했다.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곳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엠마를 위해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흡족하게 부풀어 올랐다. 마치 거기서 숨쉬고 있는 12만 명의 인간이 그녀가 생각하는 정열의 입김을 한꺼번에 확 불어온 거나 같았다. 그녀의 사랑은 이 넓은 공간 앞에서 한층 넓게 퍼지고 아래서 피어오르는 막연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 애정을 광장으로, 산책로로, 시가로 다시 쏟아부었다. 그 노르망디의 옛 도시는 그녀가 들어가려는 한없이 넓은 도시처럼 혹은 바빌론처럼 눈아래 펼쳐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창틀을 잡고 몸을 내밀어 시원한 바람을 마셨다.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는 쏜살같이 달렸다. 돌이 진흙 속에서 소리냈으며 마차는 마구 흔들렸다. 이베르는 멀리서 큰 길을 지나가는 이륜 마차를 향해 소리쳤다. 부화기 숲에서 밤을 새운 시민들이 조그마한 자가용 마차로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마차는 세관 입구에서 멈추었다. 엠마는 비신을 벗고 장갑을 바꾸어 끼고는 쇼를 고쳐 두른 다음 20걸음쯤 더 가 제비에서 내렸다. 시간은 막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터키 모자를 쓴 점원들은 가게 앞 유리를 닫고 허리에 바구니를 찬 행상 여인들은 길 모퉁이에서 소리를 질렀다. 엠마는 검은 베일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내리깔고 벽을 따라 걸어갔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큰 길로는 가지 않았다.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가 내셔널 거리에 분수가 있는 곳까지 땀투성이가 되어 걸어갔다. 그곳은 극장과 선술집과 창부들의 거리였다. 흔들거리는 연극의 배경장치를 실은 집마차가 엠마 곁을 지나갔다. 앞치마를 두른 웨이터들이 길 옆 화분 사이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다. 독한 압센트주와 골령과 굴 냄새가 났다. 그녀는 어떤 골목으로 접어들다가 모자에서 삐져나온 고슴머리를 보고 금방 레옹을 알아보았다. 레옹은 보도 위를 계속 걸어갔다. 엠마는 그 뒤를 따라 호텔로 간다. 그들은 층계를 올라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열렬한 포옹. 키스에 이어 이야기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그 주일에 일어났던 슬픈 일, 예감,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린 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두 사람은 관능의 기쁨에 웃고 다정하게 서로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침대는 배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마호가니로 크게 만든 것이었다. 빨간 터키 비단 커튼이 천장에서 늘어져 종 모양의 침대 머리판에 맞춰 아래쪽에서 묶여 있었다. 엠마가 부끄러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이 드러난 팔을 모을 때 그 빨간 커튼을 배경으로 하여 뚜렷이 드러나는 그녀의 갈색 머리와 흰 살결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수수한 양탄자와 화려한 장식품, 게다가 광선이 조용히 비춰드는 이 따뜻한 방은 그야말로 사랑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었다. 화살처럼 뾰족한 막대며 노쇠 커튼핀이며 난로 옆 장작 선반의 굵직한 구슬 장식들은 햇빛이 비치면 반짝하고 빛났다. 벽난로 위에 촛대 사이에는 귀를 갖다 대면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큼직한 분홍빛 조개 껍질이 2개 놓여 있었다. 화려한 아름다움은 약간 퇴색해 있었지만 밝고 편안한 이 방을 두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구는 언제나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지난 일요일에 그녀가 잊어버리고 간 머리핀이 시계 받침 밑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들은 난로 옆 자단을 박은 작고 둥그런 탁자에서 식사를 했다. 엠마는 갖은 애교를 다 부리며 고기를 잘게 잘라 레옹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샴페인의 거품이 화사한 술잔에 넘쳐 그녀의 반지 위로 흐르면 엠마는 깔깔대고 웃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 마치 그들 자신의 집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젊은 부부처럼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 수 있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곧잘 우리들의 방, 우리들의 양탄자, 우리들의 소파라고 불렀다. 엠마가 가지고 싶어하여 레옹이 선사한 백조 깃털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장밋빛 공단으로 만든 실내화를 엠마는 우리들의 덧신이라고 불렀다. 레옹의 무릎에 앉으면 그녀의 두 발은 바닥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떴다. 그러면 뒷주끈이 없는 그 귀여운 신은 그녀의 맨발 발가락 끝에 걸려있곤 했다.
레옹은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의 아름다움과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묘함을 맛보았다. 이제까지 이토록 우아한 말씨와 정숙한 의상과 조는 비둘기 같은 황홀한 자태를 본 일이 없었다. 그는 엠마의 영혼과 스커트의 레이스를 찬미했다. 게다가 이 여자는 거리의 여자가 아니고 남의 아내가 아닌가. 그야말로 어김없는 정부가 아닌가. 그녀는 기분이 바뀌는 대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명랑해졌다가 잠자코 있다가 수다를 떨기도 하고 흥분하는가 하면 차분해졌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레옹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갖가지 본능과 추억을 자극했다. 그녀는 모든 소설 속에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며 모든 희곡의 여주인공이었으며 모든 시집 속에 나오는 막연한 그녀였다. 레옹은 엠마의 어깨에서 목욕하는 후궁의 여인의 호박색을 보았다. 그녀는 봉건성주의 부인처럼 허리가 길었고 또 바르셀로나의 창백한 여인과도 비슷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천사였다.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레옹은 자기의 영혼이 그녀에게로 빠져나가 그녀의 얼굴 주위에 파도처럼 퍼지고 그녀의 하얀 가슴 속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레옹은 엠마 앞에 앉았다. 그리고 무릎에 팔꿈치를 세우고 웃는 얼굴을 내밀어 그녀의 얼굴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레옹에게 몸을 굽혀 황홀하게 취한 목소리로 숨이 막힌 듯이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 말도 말고. 나만 똑바로 보세요. 당신 눈에서 뭔가 달콤한 것이 풍겨나와요.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를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도련님, 내가 좋아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입술을 레옹의 입에 갖다 대었다. 탁상시계 위에 청동으로 만든 작은 큐피트가 황금빛 화합 밑에 팔을 구부리고 애교스럽게 있었다. 둘은 그것을 보고 곧잘 웃었다. 그러나 헤어질 때가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심각하게 보였다. 그럼 또 목요일에. 엠마는 갑자기 레옹의 머리를 두 팔로 껴안고는 잘 있어요 하고 소리치고는 이마에 키스를 한 다음 재빨리 층계를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머리를 고치러 코미디 거리에 있는 미장원으로 갔다.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미장원에는 가스등을 켜기 시작하고 있었다. 극장에는 배우에게 출연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바로 눈앞에 하얀 칠을 한 남자와 빛이 바랜 의상을 입은 여자들이 분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천장이 몹시 낮은 데다가 가발과 포마드가 잔뜩 놓여있는 사이에서 난로가 소리를 내며 타고 있어 방안이 몹시 더웠다. 머리 지지는 냄새와 함께 미용사가 기름 묻은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는 바람에 그녀는 곧 나른해져서 화장옷을 입은 채 한참 동안 졸았다. 미용사들은 머리를 매만지면서 가면 무도의 표를 그녀에게 억지로 권하곤 했다. 그리고 엠마는 돌아간다. 거리를 몇 개 거슬러 올라가 붉은 십자 여관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침에 의자 밑에 숨겨두었던 비신을 꺼내들고 기다리기에 지친 승객들 사이를 헤치고 자기 자리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승객 중 몇 사람은 언덕 밑에서 내렸다. 그녀 혼자만 마차 속에 남아있었다. 길을 돌아 나갈 때마다 거리의 등불이 전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옹기종기 모인 집들 위에 큰 빛의 안개가 되어 깔려 있었다. 엠마는 걸상의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그 눈부신 빛의 바닷속을 눈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흐느끼며 레옹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 사랑의 말과 키스를 보냈다. 그러나 바람에 흩날려 그것들은 사라져버렸다. 고개 위에는 거지가 한 사람 지팡이를 짚고 오가는 마차 사이에서 서성거렸다. 겹치고 겹쳐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얼굴은 주발처럼 동그래진 낡은 모자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벗으면 거의 눈꺼풀이 없는 핏발선 큰 눈구멍 2개가 나타났다. 빨갛게 짓물러서 흘러내린 고름이 코 근처까지 푸른 온병처럼 늘어붙어 있었다. 시커먼 콧구멍에서는 쉴 새 없이 찌륵찌륵 소리가 났다. 무슨 말을 할 때에는 하늘을 쳐다보며 백지처럼 웃었다. 그럴 때면 푸른 눈동자가 간자놀이 쪽으로 굴러가 생생한 상처에 가서 닿았다. 거지는 마차 뒤를 따라오며 짧은 노래를 불렀다.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가씨도 사랑의 꿈을 꾼다네. 그 다음 가사에는 참새니 햇빛이니 푸른 잎이니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따금 거지는 모자도 쓰지 않고 불쑥 엠마 뒤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마부 이베르가 그를 놀리며 생로맹 시장에 판잣집을 하나 구하라는 둥, 내 정부는 어찌 되었냐는 둥 하면서 웃었다. 마차가 달리고 있을 때 거지의 모자가 불쑥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어린애 울음소리 같았으나 차차 날카로워졌다. 그 소리는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한탄처럼 어둠 속에 긴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다. 방울소리와 우수수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덜커덕거리는 마차 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아득한 옛날의 무엇을 연상시켜 엠마의 마음을 견딜 수 없이 산란하게 만들었다. 회오리 바람이 시면 속으로 소용돌이쳐 내려가듯 그것은 엠마의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와 끝없는 우수의 골짜기로 그녀를 몰고 갔다. 그러나 마차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깨달은 이베르가 채찍으로 이 장님을 힘껏 후려쳤다. 채찍이 그의 어깨를 내리쳤고 장님은 비명을 지르며 진창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이윽고 마차에 탄 손님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옆 사람의 어깨에 기대거나 또는 가죽 손잡이를 잡은 채 마차가 흔들거리는 대로 규칙적으로 흔들거렸다. 말 엉덩이 쪽에 걸려있는 불빛이 밤색 갤리코 커튼을 통해 차 안에 비쳐들어 꼼짝도 않고 있는 손님들을 위해 핏빛 그림자를 던졌다. 엠마는 슬픔에 취하여 옷 속에서 떨었다. 점점 발끝이 시려오고 애절한 외로움이 가슴에 가득히 찼다. 샤를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비는 목요일에는 언제나 연착했다. 이윽고 부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어린 딸에게 제대로 키스도 해주지 않았다. 저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녀를 나무라지도 않았다. 이제는 하녀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다. 남편은 엠마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어디 아픈 게 아니냐고 물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날이면 엠마는 돌아오자마자 곧장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마침 와있던 쥐스탱이 발끝으로 조심스레 다니며 눈치 빠른 하녀보다 더 능숙하게 그녀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성냥과 촛대와 책 같은 것을 제자리에 놓고 잠옷을 꺼내주고 이불을 펼쳐주었다. 자, 이제 됐으니 돌아가요. 하고 엠마는 말했다. 쥐스탱이 갑자기 망상의 무수한 실오라기에 얽혀버린 듯 손을 축 늘어뜨리고 우두커니 서서 커다랗게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튿날은 괴로운 하루였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은 행복을 다시 한번 잡고 싶은 초조감과 지난번의 환영으로 달아오르는 격렬한 욕망 때문에 한층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욕망은 한 주일 뒤 다시 레옹의 품에 안겨 흡족하게 폭발할 때까지 타올랐다. 레옹의 정열은 엠마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기분 밑에 감추어져 있었다. 엠마는 사력 있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을 음미하고 기교를 다해 다시 사랑이 타오르게 하면서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 아닌가 하고 늘 불안해했다. 이따금 그녀는 우스에 찬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지않아 당신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당신도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지. 당신도 딴 사람과 마찬가지일 거야. 딴 사람, 남자들 말이에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괴로운 듯이 그를 밀어내면서 덧붙였다. 남자들은 전부 뻔뻔스러워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세상의 환멸에 대해서 제법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엠마는 레옹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몽땅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지 자기는 레옹을 사랑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 그렇지만 당신만큼 사랑하진 않았어요. 하고 엠마는 얼른 덧붙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딸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다. 청년은 엠마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물었다. 해군 대령이었어요.
엠마는 레옹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미리 막고 동시에 지위가 있는 남자를 매혹시켰다고 하면 자기가 한층 훌륭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했다. 서기는 자기의 지위가 낮은 것을 느꼈다. 그는 견장과 훈장과 자기가 부러웠다. 엠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그녀의 사치한 생활로 미루어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엠마는 어이없이 사치스러운 소망을 아직도 많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루앙에 갈 때 파란 칠을 한 이륜마차에 영국말을 달고 숙마구두를 신은 마부에게 고삐를 쥐게 하고 싶다는 희망 따위였다. 이 허영심을 부채질한 것은 쥐스탱이었다. 그는 자기를 마부로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자가용 마차가 없기 때문에 미래하러 루앙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의 고통은 확실히 더했다. 둘이서 파리 얘기를 할 때 엠마는 곧잘 속삭였다. 아, 파리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청년은 엠마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정말이야. 난 바보였어요. 자, 키스해줘요. 엠마는 전보다 다정하게 남편을 대했다. 파스타치오 열매가 든 크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녁 식사 뒤에 피아노로 왈츠를 쳐주기도 했다. 샤를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엠마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샤를이 불쑥 물었다. 랑프레르 양이라고 했지. 당신의 피아노 레슨을 봐주고 있는 선생이. 네. 실은 조금 전에 리에자르 부인 댁에서 그분을 만났소. 그런데 당신 얘기를 했더니 모르던데. 푸른 하늘의 벼락이었다. 그러나 엠마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아마 내 이름을 잊어버린 모양이죠. 그러면 루앙에 랑프레르라는 피아노 선생이 또 있나 보지.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그분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다 뒤지고 서류를 온통 뒤섞여 놓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샤를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영수증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쓸 필요는 없다고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꼭 찾고 말겠어요. 하고 엠마는 말했다. 그 다음 금요일에 샤를은 자기 옷을 넣어두는 방에서 장화를 신다가 구둣바닥에 뭔가 종이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읽어보았다. 금 65프랑, 위 금액을 3개월 수업료와 기타 작품비로서 정의 영수함. 음악교사 펠리시 랑프레르.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내 구두 속에 들어있지? 아마 선반 위에 있는 낡은 영수증 상자에서 떨어진 모양이죠. 하고 엠마는 대답했다. 이때부터 엠마의 생활은 온통 거짓말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자기의 사랑을 그 거짓말 베일에 감싸 감추고 있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필요가 되었고 광적인 버릇이 되고 쾌락이 되었다. 그녀가 나는 어제 길 오른쪽을 갔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왼쪽을 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였다. 어느 날 아침 엠마가 여느 때와 같이 얇은 옷을 입고 집을 나갔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샤를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가 부르지니앙 신부가 티바슈시의 경마차에 동승하여 루앙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샤를은 곧 뛰어내려가 신부에게 두꺼운 쇼를 건네주면서 붉은 십자 여관에 다다르면 엠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부르지니앙은 여관에 도착하자 즉시 용빌의 의사 부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여관 여주인은 그 부인은 여기에서 별로 묵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제비에서 보바리 부인을 만났을 때 신부는 자기가 그 여관에서 당황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신부는 그 일을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신부는 그 이야기 끝에 곧 요즘 대성당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느 설교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시내 부녀자들이 모두 그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가 설사 그 이유를 묻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호기심을 나타낼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부터는 루앙에 갈 때마다 매번 붉은 십자 여관에 묵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용빌에서 온 사람들은 그 여관 층계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가 레온과 팔짱을 끼고 블로뉴 여관에서 나오다가 레르에게 들키고 말았다. 엠마는 그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레르는 그런 바보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는 엠마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말했다. 돈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줄 수 없다고 엠마는 딱 잘라 말했다. 레르는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으며 우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에게 베풀어온 여러 가지 친절을 하나하나 들먹였다. 사실 샤를이 서명한 2장의 어음 중에서 엠마는 지금까지 1장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남은 어음도 그녀의 간청으로 레르가 다른 차용증 2장과 교환하는 데 동의해 주었는데 그 2장조차 지불 기한을 훨씬 연기해 놓았던 것이다. 이어 그는 외상으로 돼 있는 납품 목록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사들인 품목은 커튼, 양탄자, 소파용 천, 몇 벌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품 등이었으며 대금은 무려 2,000프랑이나 되었다. 엠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레르는 말을 계속했다. 현금은 없으시지만 부동산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뒤 그는 오말루 부근 바르느빌리에 있는 거의 쓸모없이 쓰러져가는 집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것은 옛날 샤를의 아버지가 팔아버린 작은 농지에 딸린 건물이었다. 레르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면적은 몇 헥타르쯤 되며 가까이에 누가 살고 있는 것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 나 같으면 그 집을 팔겠습니다. 그러면 빚을 다 갚고도 돈이 얼마쯤 남을 텐데요. 엠마가 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레르는 잘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희망을 갖게 했다. 그녀는 자기가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물었다. 위임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대답했다. 엠마에게는 이 말이 마치 한 줄기의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 청구서는 놔두고 가세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그는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값은 확실히 말하지 않으나 전부터 그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랑글루아라는 사람을 찾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값은 아무래도 좋아요. 하고 엠마는 소리쳤다. 그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서 그 남자의 심중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쪽에서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지만 부인이 일부러 간다는 건 좀 못하니 자기가 랑글루아를 만나 결판을 지어주어도 좋다고 말했다. 얼마 후 그는 한번 다녀오더니 살 사람이 4,000프랑을 내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엠마는 굉장히 기뻤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은 값입니다. 하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반액을 받았다. 그리고 외상값을 갚으려 하자 상인은 말했다.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엠마는 그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2,000프랑이 의미하는 수없이 많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네, 뭐라고 하셨죠? 하고 중얼거렸다. 아, 네. 레르는 일부러 호인다운 미소를 띠고 계산서는 아무렇게나 좋을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살림살이엔 훤한 인간입니다. 그는 긴 종이 쪽지 2장을 손가락으로 훑으면서 똑바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고 1,000프랑짜리 약속어음 4장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돈을 전부 넣어두십시오. 엠마는 너무나 놀라서 안 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잔금은 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부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레르는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 계산서 밑에 썼다. 금 4,000프랑, 보바리 부인으로부터 영수함,